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저희가 아주 꼼꼼히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 정책의 핵심, 또 뜨거운 쟁점들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 목표는 이거죠. 이 지원금이 정말 얼어붙은 소비에 불을 지피는 그런 마중물이 될까? 아니면 혹시 미래 세대 어깨만 무겁게 하는 건 아닐까? 그 양면을 좀 균형 있게 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사안, 당신이 핵심을 빠르게 잡을 수 있게 저희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전 국민한테 1인당 25만 원씩. 그렇죠. 지역화폐로. 한 13조 원 규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코로나19 이후에 가라앉은 지역상권 살리자, 그런 취지였고요. 네네. 근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그 보편 지급안이 논의를 거치면서 소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부르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유지해요. 보편 지원. 근데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 있잖아요. 이런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자. 이런 방식이죠. 아, 약간 절충안 같은 거군요. 네. 정치적 약속하고 또 재정 효율성,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걸로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처음에 13조 얘기했는데 이게 훨씬 커진 건가요, 예산이? 이 막대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재원 마련 방식, 이거 논란이 좀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총 규모가 한 35조 원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걸 두 차례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추경이요? 네. 1차로 약 13.8조 원은 이미 확보가 됐고 진짜 핵심은 2차 추경인데 이게 한 20조에서 21조 원 규모로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자료 보니까 2차 추경 재원 대부분이 적자 국채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빚을 내서 이걸 메꾼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논란이 있죠. 그 결과로 이제 연말 국가채무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서고 1,300조요? 와. 네,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50%면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당신의 자료에도 아마 언급됐을 텐데 이 50%라는 숫자가 보통 재정 건전성의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처럼 여겨지거든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곳에서도 경고를 했었고요. 실제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서요. 정말 단기 부양 효과랑 장기적인 부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당신 같은 시민들 개개인에게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구조가 꽤 복잡하던데요? 네, 맞아요. 좀 다층적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이런 그림이에요. 일단 모든 국민에게 기초지급액으로 15만 원. 네, 일단 15만 원. 그리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드리는 거죠. 그럼 총 25만 원. 아, 그럼 대부분 25만 원을 받게 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총 4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총 50만 원까지. 이렇게 좀 더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차등 지급이 꽤 세분화되어 있네요. 지급 방식도 현금이 아니라 사용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 형태, 소비 쿠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묵혀두지 않고 바로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에 돈이 돌게 하려는 목적이죠. 자료 보니까 자영업자 채무 조정 관련 예산도 포함된 점도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찬성하는 쪽은 어떤 논리인가요? 정부와 여당 입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지금 내수 부진이 심각하니까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마중물이 시급하다 이겁니다. 마중물이 필요하다. 네. 특히 지금 물가 상승률이 1~2%대로 안정적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취약계층에게는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 생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생산적 투자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생산적 투자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그럼 반대편의 가장 큰 우려는 뭔가요?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핵심 근거는요? 반대 측, 주로 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결국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 물가 상승 우려. 네. 그리고 특히 적자 국채 발행,
이건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 아니냐? 재정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이 아주 강하죠. 그렇죠. 미래 세대 부담 문제.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국책연구기관인 KDI 분석 있잖아요. 네네, KDI요. KDI는 현재 소비 부진이 좀 일시적이고 굳이 이런 인위적인 부양책 없어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요. 오히려 이런 조치가 애써 잡아놓은 물가 안정세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이죠. 아, KDI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걱정하는군요. 그러고 보니 2020년 코로나 때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있었잖아요. 그때 효과는 어땠는지 혹시 자료들의 분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KDI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실제 소비가 늘어난 효과는 약 30% 내외였다는 거예요. 30%요?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네, 그리고 그 효과마저도 2, 3개월 아주 단기에 그쳤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자체가 좀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 업종 회복에는 큰 도움이 못 됐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 30%라는 결과를 두고도 해석은 좀 갈려요. 정부 지출이 어쨌든 소비를 늘린다는 근거로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보면 70%는 다른 데로 샌 거 아니냐. 비효율적이다. 이런 근거로도 쓰이죠. 양쪽 다 자기들 근거로 삼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2020년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그 점은 고려해야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건 보편 지원하고 선별 지원을 좀 섞은 형태고요. 상당한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 내수 진작을 시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 이거랑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 또 물가 안정. 이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또 실제 집행된 후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더 큰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앞으로 만약 반복된다면요?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 효과를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갖는 기대치랄까요? 아니면 정부와 시민이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 이런 데에는 어떤 장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